제10장 골짜기를 지나 손톤 중이는 창백한 얼굴로 묵묵히 서 있었다.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는 않았지만 일찍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나이였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간청을 듣기도 전에 로드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관용을 베풀어 주도록 호랑이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그 폭군은 권총을 장전하여 로드의 이마에 들이대며 더 짓거리면 당신부터 죽일 거요. 라며 호통을 쳤다. 이 말을 듣고 사태가 험악해진 것을 파악한 손톤 중이는 용감하게 로드 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모두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호랑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군인 뒤로 돌아가 권총을 발사했다. 미군 장교가 넘어지자 꼼짝 말라는 명령도 무시하고 그에 전후한 사람이 앞으로 뛰어나와 친구를 바닥에 눕혔다. 다른 동료들도 용기를 내 무참하게 죽어간 용감한 전우를 묻어주었다. 그들은 호랑이를 미워하는 만큼이나 자신들의 무력함을 저주스럽게 여기며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로드 부장의 머릿속에는 쟤는 쟤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고 라는 장례식 문구가 떠올랐다. 손통 같은 젊은이가 먼지라면 그들은 용감한 먼지였다. 비록 그는 죽었지만 로드의 신앙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믿게 되었다. 강행군을 하는 이들 모두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 위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날마다 계속해서 압록강을 따라 깊이 올라갈수록 절망에 빠지는 이들이 많았다. 죽음의 행진은 이미 산을 넘고 시내를 건너며 골짜기를 지나왔다. 이제 시골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으며 단지 끈기와 힘만 필요했을 따름이었다. 연약한 사람들은 배고픔과 추위로 인해 강행군을 따라가지 못해 뒤처져 버렸다. 어느 날 아침 인원을 점검하자 미군 병사 10명이 지난밤에 동사했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즉시 매장을 하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전 부대원에게 말하기를 행군을 따라가기가 힘든 자들이 있으니 오늘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옆으로 물러서라. 인민병원에 보내 치료를 한 뒤 나중에 만나게 해주겠다. 고 했다. 로드 부장은 즉각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통역을 하면서 아무도 이 말에 응하지 말라고 경고를 덧붙였다. 그래도 군인들 중 8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한번 해보는 수밖에. 아무리 해도 걸을 수 없으니까 남에게 피해만 끼치게 되지. 우리는 병원으로 갈 거야. 그러나 부대가 이동하자 로드 부장은 호랑이가 무덤 8개를 파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엿들었다. 부대 뒤 자기 자리에서 따라가던 로드는 총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로드는 8명의 사망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다음 날 찬바람을 맞으며 높은 언덕을 올라가던 중 수녀 한 분이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다. 77세의 고령인 이 프랑스 수녀는 52년 동안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아 왔었다. 그런데 이제 길가에 넘어져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군인이 총을 들이대도 어쩔 수 없었다. 그 군인은 로드 부장을 보며 저 여자가 걸을 수 있도록 하시오! 라고 소리쳤다. 말이야 쉽지만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로드 부장에게 그녀를 업고 가라고 했다. 자신도 60세가 넘었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업어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의욕에 비해 도무지 힘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감시원은
로드 부장에게 부대를 뒤따라가라고 명령했다. 간장이 찢어질 듯한 슬픔을 씹으며 봉우리를 넘어서면서 뒤를 돌아보자 염려했던 그대로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넘어진 수녀 이마에 총을 쏜 것이다. 그날 밤 로드는 사망 확인서를 또 한 장 써야 했다. 오브저버 기관지 기자 필립 D는 언론인의 눈으로 여러 정황들을 관찰하여 그의 한국에서의 포로 생활이란 책에서 죽음의 행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역력히 묘사하여 독자의 심금을 울리며 20세기 자행된 놀라울 정도의 무자비한 행동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술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밤이 낮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창문도 없는 조그만 방에 27명이 꽉 들어찼고 게다가 환자도 많았다. 백인 러시아 부인 2사람이 등에 어린아이를 업고 아픈 아이를 손에 잡고 행군을 뒤따라가기도 했으며 병들어 심한 기침을 하는 수녀 2분은 신을 신지도 않고 집에서 만든 덧신만 신고 걸었다. 70대의 신부 2사람도 변변하지 못한 차림이었는데 감시원들은 가축을 몰듯 이따금씩 총을 쏘면서 이 늙은이들을 앞으로 몰아붙였다. 허버트 로드는 다시 한번 큰 슬픔에 휩싸였다. 민간인 중 75세인 러시아 부인 한 명이 있었다. 혁명이 난 이후 1918년 고국을 떠나 줄곧 한국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녀는 행진을 하는데 지치고 낙심이 되었다. 로드 부장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 그녀를 도와주었다. 로드 부장은 새끼줄로 허리를 매고 다른 쪽 끝은 어깨에 대고 끌었다. 이렇게 해서 언덕을 올라갔다. 그러다 줄을 좀 늦추자 여인은 땅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본인으로서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알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행군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부장은 그의 귓전을 울리는 총소리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만포에서 중강진까지의 여행은 8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대열에 참여했던 이들에게는 마치 영원과 같았다. 그들은 매일 혹독한 한국의 겨울 그리고 절망과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 100여 마일을 걸었던 것이다. 어느 추운 날 아침 먼동이 트기도 전에 민간인 포로는 모두 나와서 아침 운동을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군인들은 벌써 훈련 중이었다. 호랑이는 민간인이 얼마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나머지는 어디 갔어? 라고 하면서 로드에게 소리쳤다. 너무 늙고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는 화를 내면서 권총을 로드 부장의 이마에 대며 그 옆에 서 있던 감독에게 가서 모두 데리고 나와! 3분 내에 나오지 않으면 이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호통을 쳤다. 감독은 이런 협박을 받고 곧 숙소로 달려갔다. 감독과 또 한 사람은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82세의 신부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권총을 든 손을 내리고 그냥 가버렸다. 그날 오후 이 고령의 신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총살을 당하고 말았다. 압록강이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감시원들은 물을 하루에 한 번밖에 떠오지 못하도록 했다. 50갤런이 들어가는 드럼통에 물을 길어 손수레로 운반했다. 이 일을 맡은 미군 병사들은 꽁꽁 얼어붙고 울퉁불퉁한 길로 수레를 밀고 가면서 넘어지는 통에서 흘러내리는 물벼락을 맞곤 했다. 손과 옷이 물에 젖으면 자연히 얼게 되어 동상에 걸리고 이것이 더 번져
치명상을 입는 이들도 있었다. 한 번은 죽음의 행진을 마친 뒤 감시원들은 방을 따로 마련해 놓고 환자들을 수용한다고 했다. 그 방에는 등불도 침대도 없었다. 환자들을 그 방에 가득 채운 다음 문에 못질을 해버렸다. 이틀 동안 아무도 그 근처에 접근하지 못했다. 문이 열렸을 때 방 안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모두 죽은 것이었다. 그 중에는 로마 교황청 대사인 반 감독도 포함되어 있었다. 허버트 로드와 몇 일행은 영적인 위로를 베풀어줄 기회마저 거부된 것이 크나큰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장례식이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죽은 사람은 물론 살아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도움을 주며 위로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